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1987년 8월 경북 구미의 한 창고. 그곳에서 무려 32명이 집단으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32명입니다. 야구팀 3개 만들고 후보 선수까지 남는 인원이에요. 이쯤 되면 영화 부산행의 좀비 군단 장면보다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바로 오대양 그룹이라는 기업인지 종교인지 다단계인지 정체불명의 단체가 있었거든요. 밖에서 보면 가전제품 회사인데 안에서는 회장을 찬양하고 절하는 집단. 삼성전자냐, 교회냐, 홈쇼핑 채널이냐. 이쯤 되면 정확히 뭐라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대양 그룹의 수장 박순자 회장. 당시 언론은 그녀를 여장부라고 불렀습니다. 돈도 많았고 추종자도 많았고 사업도 크게 벌였죠. 겉으로는 가전제품을 팔았습니다. 냉장고, TV, 전자제품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직원 겸 신도들은 회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이건 성물이다 하면 성물로 받아들이고 판매합니다. 냉장고가 성물인지 TV가 성물인지 사람들 머릿속은 혼돈의 카오스. 이거 36개월 할부 되나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36개월 헌금입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 판이었죠. 기업인지 교회인지 장사인지 기도인지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박순자는 원래부터 종교 지도자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녀의 초기 이력을 보면 더욱 소름 끼칩니다. 박순자는 처음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초기엔 기성교회를 다녔는데 점차 자신만의 종교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80년대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당시는 군부 독재 시대였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죠. 그런 상황에서 따라만 오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는 강력한 마약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종교적 구원만 약속한 게 아니라 경제적 성공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앙과 사업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논리였죠. 처음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커졌어요. 그녀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었다고 해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순자를 만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도가 늘어나면서 박순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오대양이라는 이름도 그때 나왔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지구의 5바다를 의미하는 오대양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큰 뜻을 담겠다는 거였죠. 사업은 실제로 잘 됐어요. 가전제품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꽤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종교적 신념과 뒤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 성공은 신앙의 증거이고 사업 실패는 믿음 부족. 이런 논리로 신도들을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양 그룹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전제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신도들에게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순자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강화했죠. 신도들에게는 더 많은 헌금을, 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신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거든요. 일부 신도들은 탈퇴를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바친 상태라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987년 8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창고. 그곳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32명이 집단으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겹겹이 쓰러져 있었고 창문과 문틈은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외부와 단절한 채 운명을 맞이하려 한 듯한 모습이었죠. 한쪽에는 약물이 흩어져 있었고 일부에게서는 강제로 약물이 투여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국 뉴스로 퍼졌습니다. 오대양 그룹 집단 자살, 사이비 집단의 최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집단 변사 사건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처음에 집단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일부 시신에서는 강제로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약물 강제 투여 정황도 보였습니다. 셋째, 현장에서는 총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집단 자살인가? 아니면 집단 살인인가? 수사관들도 똑같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시절 수사팀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CSI도 아니고 CSI 등장하기 전이라 증거 확보도 엉망이고 답답하다. 결국 경찰의 결론은 집단 변사 사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끝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박순자는 어디에 있었나? 32명이 죽었는데 정작 교주인 박순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신도들은 다 죽었는데 교주만 살아남은 기적? 두 번째 의문, 마지막 24시간. 사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2명이 동시에 죽음을 선택한다? 뭔가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 계기가 뭐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의문, 약물의 정체.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준비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복용한 것 같고 일부는 강제로 투여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럼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네 번째 의문, 총기의 존재. 종교 집단의 집단 자살 현장에 왜 총이 있었을까요? 자살용이라기엔 이상하고 그렇다고 타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문, 돈의 행방. 오대양 그룹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어요. 일부는 박순자가 가졌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도 있었어요. 1987년이니까 지금처럼 정밀한 과학 수사가 불가능했죠. DNA 검사, CCTV,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제대로 보존되거나 분석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의문, 생존자들의 침묵. 오대양 그룹에는 분명 더 많은 신도들이 있었을 텐데 사건 이후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몇몇 생존자들은 말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 같았다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어떤 무슨 일이라도 사건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돈과 권력이 나옵니다. 오대양 그룹은 기업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사이비적 통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말은 곧 법. 신도이자 직원들은 자신의 노동, 돈,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은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신처럼 믿은 것이다. 전국을 찌른 말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직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집중했지 사건의 근본 원인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최후 광신도들의 집단 자살 같은 식으로만 보도했죠. 정작 중요한 건 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집단에 빠져들었는가 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저런 미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였고 정작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은 갖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이비 종교 규제 법안, 단체 운영법 개정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특유의 시간이 약이다 분위기 속에서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부 독재 체제였고 사회 통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런 위험한 집단들을 단속하겠다는 수준에서 끝났죠. 오대양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종교는 착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 사건 이후 종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한국의 사이비 종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대양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인지 종교인지 다단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냉장고를 팔면서 성물이라고 부르고 직원이면서 신도이고 회사 건물에서 집단으로 목숨을 잃고 이쯤 되면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이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선물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비극이죠. 오대양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구원파 등등.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요즘은 더 교묘해진 것 같아요. SNS를 이용하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겉으로는 자기 개발이나 힐링을 내세우죠. 하지만 결국 구조는 똑같습니다. 교주에 대한 절대 복종, 재산 헌납, 가족과의 단절. 뭐 똑같죠?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왜 반복이 될까요? 사람들이 멍청한 바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불안감, 외로움, 경제적 압박감 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대양 사건 당시와 지금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심리적 공허감은 비슷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과 SNS로 더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더 은밀하게 세뇌할 수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아주니까 집단적 사고는 더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만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또 생각하고 의심해 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집단에 빠지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무엇보다 오대양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대양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을 믿어야지 돈을 신으로 믿으면 비극이 온다. 32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현명해져야 해요. 오늘의 컬트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당시 기억이 있는 분들, 뉴스로 접하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은 티샷, 좋아요는 홀인원, 알림 설정은 버디, 댓글은 캐디피. 컬트썰은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